속초시립병원 대기실 번호표 45번. 나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보호자 없으시죠? 내 손엔 진료카드와 처방전 봉투. 보호자 서명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오늘따라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분식집을 했습니다. 밤마다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아왔죠. 장남 민석의 카페 창업에 돈을 쏟고 장녀 선미 결혼식엔 얇은 봉투만 건넸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 믿었는데 이제는 그날의 미소가 자꾸 떠오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관절 수술 필요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서류 하단 환자 본인 동의 칸에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골목에 작은 분식집을 열고 하루 3번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아침 학생들 떡볶이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많았고 벌이는 꾸준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썼습니다. 나는 늘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민석이가 우리 집을 일으킬 거라 믿었죠. 엄마 카페만 하면 대박 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다 커피로 돈 번다 했으니까요. 나는 가게 통장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민석의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딸 선미의 결혼은 달랐습니다. 선미가 시집갈 때 넉넉히 해주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마련은커녕 예단도 줄 수 없었죠.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은 선미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얇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못한 걸 딸이 위로해야 했으니까요. 사위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길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묵직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나는 그날 민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엄마는 믿는다. 그 순간 선미의 시선이 나를 스쳤습니다. 그 눈빛엔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미 집에 들를 때마다 나는 눈치를 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지 않을까?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선미는 언제나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벽을 허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을 감싸려 했던 내 선택이 선미와 나 사이에 강을 만든 겁니다. 그 강은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침묵이 딸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민석의 카페 간판에 불이 꺼진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화려했습니다. 속초 시내 큰 길가 넓은 통유리 창문 안쪽에 은은한 조명까지 켰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인스타에 잘 나와. 민석은 늘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 웃음에 힘을 얻었죠. 오픈 첫날엔 손님이 많았습니다.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가게 안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붐비던 자리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조용해졌습니다. 의자는 텅 비었고 커피 향만 흘렀습니다. 민석은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유행은 금방 돌아온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밀린 임대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쌓였고 카드론 상환 문자가 매일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줘.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전기세를 못 내 꺼진 간판을 보며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불 꺼진 가게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은 자존심 때문에 나를 가게 안에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바빠. 다음에 와.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나는 분식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불 켜진 가게 안에서 나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가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내 기도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쌓인 종이컵과 밀린 납품서 그리고 울고 있는 민석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다독일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눈물 꺼진 간판 불빛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밀어넣은 건 아닐까? 내 선택이 아들을 올가맨 건 아닐까? 다음 날 민석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부탁에 나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카페가 무너진 뒤 그 안정은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만 놓치면 끝이야. 눈빛은 다급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통장 잔고를 세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해지하시면 매달 받던 금액은 중단되고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들어온 큰 금액. 순간 마음이 든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엔 꼭 성공할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돈은 빚을 메우고 밀린 임대료와 카드 대금으로 흘러갔습니다. 통장은 다시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남은 건 공허한 숫자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전등을 꺼둔 거실에서 나는 통장을 꺼내 들고 바라봤습니다. 내 노후는 어디에 있나? 그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 노후를 팔아 아들을 지킨 대가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 날이면 늘 속초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에 서 있으면 잠시나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받아들고 시장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이 그날따라 유난히 짭조름했습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체 안내, 카드 결제 미납. 차갑고 딱딱한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천천히 꺼버렸습니다.
옆자리 노부부가 웃으며 국을 나누는데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진짜 잘 될 거야.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버틸 게 아니라 내 삶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묵 국물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잔에 기름막이 뜨는 걸 바라보며 내 노후도 저렇게 굳어가는 건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그때 사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생활비와 대출 문제 이제 효율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소음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리라 사람의 마음도 계산서에 적히는 걸까? 잠시 후 옆 노점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물을 더 따라 주었습니다. 혼자 드시는 거죠? 더 드세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마음이 풀렸지만 휴대폰 속 빛 독촉 문자들이 다시 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오며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내 그림자는 한없이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에서 뒤틀리며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누운 채로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놀라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서류 한 장.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 5등급.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내 노후가 숫자와 등급으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복지용구 안내 책자 위로 시든 국화 잎이 떨어졌습니다. 문득 내 인생이 낡은 종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선미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 생활을 준비해야 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벌써 이렇게 규정되어야 하나. 병실 창밖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초록빛이 유난히 서글펐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지용구를 쓰시면 됩니다. 보조기, 손잡이, 간이, 의자 하나하나가 노인이 되는 증거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나다. 병실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내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환자분께 도착한 편지예요.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박다운 드림. 내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옆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른 나와서 제 연주회에 꼭 와주세요. 다은이가 기다릴게요. 글자는 서툴렀지만 한 줄 한 줄에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 종이가 젖을까. 조심스레 다림질하듯 펼쳐 두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분식집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선미에게 쪽지를 써주곤 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와라. 오늘은 떡볶이 남겨줄게. 그 작은 쪽지들이 선미에겐 힘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되묻고 싶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손녀 다은의 편지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글 한 장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편지를 올려두고 매일 아침 눈 뜨면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녁이면 간호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도 아니고 손녀가 직접 편지를 쓰다니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다려주는 아이가 있다는 게 살아갈 이유가 되네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꺼져가던 불빛이 조금씩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꼭 다시 걸어 나가자. 손녀의 연주회를 보러 가야 한다. 그날 이후 재활 운동이 고통스러워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녀 다은이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재활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단단해진 걸 느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더 도전해 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은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나는 이를 악물고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환자분이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결국 평행봉 끝까지 걸어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오늘은 완주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내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작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다은아. 할머니가 꼭 가마. 내 연주회를 보러 가마. 그날 저녁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표정이 한결 밝으시네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거든요. 재활은 고통스러웠지만 고통 너머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내 발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재활 훈련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나는 순간 다은이가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내 마음은 설레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하지만 내 시선은 옆에 선 며느리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마지못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 속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 그뿐이었죠. 아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서 사왔어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날 생각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본 걸까?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얘기 들으셨죠? 시설 괜찮다고 하던데.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니 그 말은 결국 짐이 되지 말라는 뜻이구나.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재활 중이야.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요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어머님이 독립하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평생 그들의 울타리였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날 방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서둘러 일어섰고 며느리는 현관을 나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쾌차하세요, 어머님.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손녀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이가 내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방금 전의 재회는 나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더 편할 거라니. 과연 누구를 위한 편안함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은이의 얼굴과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재활치료가 끝난 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앞으로의 거주 문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복지사는 몇 가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 안내, 장기요양 신청서, 그리고 기초생활지원 설명서. 종이 위에 적힌 단어들이 마치 무게추처럼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손녀 다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꼭 연주회에 와주세요. 그 한 줄이 내 안에서 희망처럼 번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긴 일러. 내 두 발로 손녀의 무대에 서야지.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요양원도 병원도 아닌 내가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길.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혼자 해보마.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집은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마음이 아렸지만 내 결정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에게는 선택할 힘이 남아있다. 나는 그날 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은아, 꼭 갈게. 내가 웃으며 기다리는 그 무대까지 내가 스스로 걸어나가마. 며칠 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난 치료비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된 거 아니었나요? 직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보험금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남은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보호자 계좌?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건 아닐까? 나는 서류를 확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 낸 보험이 언젠가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내 병으로 받은 보험금인데 나는 한 푼도 모르는 채였구나. 저녁 무렵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보험 얘기 좀 하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서윤이가 처리했어요. 엄마 힘드실까 봐 대신 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니? 이미 병원비랑 생활비로 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내 이름으로 낸 보험인데 왜 나는 모른 채 있어야 했을까?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손녀 다은이가 보내준 편지,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그 순수한 글씨가 내게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서 나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뜻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은이 앞에서 당당한 할머니로 서겠다고. 재활병동을 나서던 날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녀 다은이가 직접 건네준 초대장, 바이올린 연주회 안내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손녀는 작은 몸으로 활을 힘차게 그었습니다. 맑고 고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객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음악이 내 삶의 고통과 상처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다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숫자나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그것이 곧 내 전부였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걸어 나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내 이름 최영자. 이제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 따뜻한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